생각 탐색을 위한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탐색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 탐색을 위한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관한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치료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들이 존재하고요. 개방형 질문의 목적은 내담자가 깊은 탐색을 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반복할 때에도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고, 내담자가 혼란스러울 때 명확히 생각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새로운 문제에 관한 생각을 해보도록 도와주고, 모순되는 생각을 풀어낼 때도 도움을 주고, 너무 말이 없거나 명료하지 못한 내담자에게도 구조를 제공해주고,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 넓고 애매하게 말할 때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는 방법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했던 가장 최근에 관해 말해보세요. 뭐뭐에 관해 좀 더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뭐뭐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게 그 경우에 예를 들어줄래요? 당신이 뭐뭐에 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생각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방형 질문 시 적절한 주의 집중을 유지하면서 낮고 부드럽고 느리게 가정형으로 짧고 쉬운 형태로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야 됩니다. 되게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최근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현재의 문제에 관련이 있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는 역시 중요한 강조점을 두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관한 당신의 기억을 내게 말해보시겠어요? 내담자가 과거 경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최근의 상황을 설명할 때 유용하고요. 탐색 단계에서 왜라는 질문은 답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이 어떻게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이제 추궁하는 단어로 쓰였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는데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은 같은 종류의 개방형 질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실래요? 이런 질문만 계속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너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초보 상담자가 불안을 느낄 때 다른 진술 없이 개방형 질문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공감과 감정에 대한 개방형 질문과 또 재진술과 또 생각에 대한 개방형 질문과 이거를 잘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개방형 질문은 상호작용을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내담자가 경청받는 느낌을 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1년의 개방형 질문만 계속 쓴다면 딱딱한 면접, 취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비교를 해보면, 폐쇄형 질문은 한두 마디 답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보나 자료를 모을 때 사용되지만,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는 폐쇄형 질문으로 얻은 정보가 치료 과정에 중요한지를 고려해서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조금 사용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내담자의 말을 잘못 들은 경우에도 폐쇄형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이해했다고 여겨지는지 동의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도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이 중요할 때는 위기 상황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자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예 아니요 질문이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꼭 해야 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심각한 조현병 같은 것이 발현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혼자 있을 때 뭐 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까? 환청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해 망상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야 할 때에는 폐쇄형 질문을 쓰기도 한다. 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실습 중에 발생됐다면 슈퍼바이저나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쇄형 질문은 의사가 진단할 때 혹은 재판에서 변호사가 신문할 때 구직 면접 상황에서 적합하다. 네. 유용한 면접 상황의 한 예는 진학 상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위나 경력이 있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물을 때는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접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내담자의 탐색을 돕지는 않기 때문에 한정되게 사용을 하고요. 폐쇄형 질문 사용 시에는 상담자는 회기 내용을 자주 바꾸고 탐색을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내담자는 질문에 답하느라 깊은 탐색을 하기 힘들어지며 방어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담자는 폐쇄형 질문 전에 그 질문을 통해 얻는 정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내담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인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질문을 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자기 치유 노력을 촉진하려 할 때 상담자에게 특정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으로 얻은 정보는 엿보기나 호기심, 침묵 메우기 혹은 진단을 내리고 문제를 캐기 위해서 요구된다면 이런 폐쇄형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담자에게 공감과 탐색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폐쇄형 질문은 공격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폐쇄형 질문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담자가 알아야 되며, 폐쇄형 질문을 하면 상호작용 통제권이 상담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인지도 잘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로서. 폐쇄형 질문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유용할 때도 있죠. 하지만 초보 상담자에겐 개방형 질문과 재진술을 조금 더 권장하는 것이 맞고요. 폐쇄형 질문을 개방적으로 만들어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각 탐색의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